네, 오늘 우리 시장의 조종세가 깊죠. 이럴 때일수록 채권 시장의 목소리 또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홍철 DB투자증권 채권 파트장입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일단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담백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미국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소매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네. 이게 뭐 비용 쪽의 부담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제 사실 그 채권 시장 쪽에서는 올해 초부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실질 구매력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계속 유지가 되긴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결국 이 수요 측면에서의 둔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암묵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긴 했는데 이제 1분기에 뭐 저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보긴 하는데 보면은 수요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인플레 있어도 수요가 더 잘 받쳐준다. 그러니까 제품의 판매 가격에 전가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한 톤이 좀 바뀌어가지고 비용은 그대로인데 혹은 더 비용 부담은 늘었는데 수요 측면에서 이제 침체가 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업들이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그널링은 좀 더 조그만 기업들일수록 중소기업들이 좀 미국에서 계속 더 얘기를 일찍 했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타이밍의 문제지 수요 쪽에서의 침체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국면을 좀 전쟁과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왔거든요. 하지만 그 시차를 두고 늘 예외 없이 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이 디플레 압력이 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가의 하락이라는 건 결국 수요의 침체를 또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침체와 인플레가 같이 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앞으로는 침체 쪽에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라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를 가장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이렇게 경기 침체와 함께 폭락하는 장이 연출이 되면서 예. 더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긴축은 더 심해질 텐데 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예. 미치는 영향도 한번 풀이해 주시죠. 저는 이제 내러티브가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그 시장의 내러티브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그래도 수요가 받쳐주니까 괜찮다였다면 네. 이 4월 말 그리고 5월 가면서부터는 그 내러티브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침체가 더 심해진다 이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여 왔냐면 보통 금리가 고점을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요. 금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고점 부근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고점 부근인데 아마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장기 금리가 좀 안정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금리가 안정되면 요즘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침체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다소 뭐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충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베어마켓 랠리는 좀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희망인가요? 베어마켓 랠리니까 잠깐의 희망은 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금리가 고점을 찍는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글쎄요,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요. 예. 국내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 예. 이게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네. 저는 팀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뭐 공교롭게 다음 주에 또 금통위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빅스텝을 발언했던 근저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분이 그 새로운 총재시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원래 옛날에 뭐 옐런 의장이나 파월 의장도 처음에 뭐 말실수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이 있었죠. 지난주에 빅스텝 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저는 뭐 의외로 그렇게 막 실언이라거나 혹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수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약간 고도로 좀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생각이랑 좀 반대예요. 제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실수일 수도 실기했다, 있다. 뭐 이런 혹은 얘기도 있던데. 네. 뭐 약간 뭐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좀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5월 초에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75bp 인상에 대한 전망을 좀 깎아내리는 그거는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당일날은 시장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안 좋았습니까? 그 이유는 아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팅을 좀 미적지근하게 한다면 결국 인플레는 더 오르고 그럼 시장 더 망가지겠네. 금리 더 올라야 되고 네. 이런 전망들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침체 우려까지 생기니까 즉 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통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금리를 덜 올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역설적인데 시장이 망가질 걸 두려워해서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고. 그럼 그렇게 발언을 한 게 빅스텝에 대한 발언을 한 게 방향타를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소수 의견이에요. 제가 예. 소수 의견이니까 그건 감안하고 들으시고 저는 좀 계산된 발언, 특히 타이밍상 5월 초에 파월 의장의 저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 파월 의장의 75bp 인상 배제 발언은 그런 면에서 좀 계산된 발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파트장님의 의견이 사실 소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주류가 된 적도 꽤 많기 때문에 좀 비담아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파월 의장의 5월 FOMC를 복귀하셨기 때문에 좀 여쭙니다. 그렇다면 6월 달에 파월은 이 실기라고 할 수 있는 실수를 주워 담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미 그저께였나요? 그 파월 의장이 한번 나와서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발언이 FOMC 당시 때보다는 약간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본인도 스스로 이게 너무 시장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게 갔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서 나왔던 얘기는 조금 더 그 지난 5월 초에 실수를 그 실수를 조금 감안하면서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5bp 인상을 이제 한다고 해서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75bp를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75bp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겠군. 그러면은 50bp가 아니라 25bp만 올려도 된단 말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기대와 연준 간의 굉장히 큰 심리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심리 싸움에서 연준은 아마도 최근에는 좀 세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경기도 침체 우려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나올 건가가 가장 저는 관심사항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연준이 물러선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좀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좀 세게 나가야 결국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사실 6월 FOMC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연준은 마이웨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는 좀 더 안정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국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추경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번 추경은 유동성을 줄이는 추경이다. 이게 아마 세금 관련돼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부는 그래도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냐. 그러다가 추경을 하니까 돈 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순효과를 보려면은 정부가 A에다가 쓰기로 했는데 그거를 B에다 쓰면 순효과는 똔똔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주로 이제 부채를 내서 그 돈을 쓰면은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부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현재 정부는 국채를 12.4조 원 이번에 상환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이제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국회에 가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정부안 자체는 굉장히 그 돈을 줄이는 그동안 부채를 썼던 거를 이제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영업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세금 걷어서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자원의 재분배 차원이지 이게 전체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올린다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 방향이라서 조금 긴축적 방향이라고 봐야 되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도 지금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세수로 가지고 있는 트레저리 비를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빚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의 비율을 보신다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좋아졌어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 유동성을 긴축시키는, 세금을 걷는 건 유동성을 줄인다는 얘기, 즉 양적 긴축과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정확히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동성을 보실 때 지금은 굉장히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가 되는 국면이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그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지준의 상황을 보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세금 때문에 빠르게 축소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속도가 완화되면 괜찮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당분간은 유동성 축소 국면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모두 그러니까 결에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쌍끌이로 긴축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원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네. 순효과는 아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빚을 갚으면은 그 빚을 갚는 만큼 유동성이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게 이제 또 마이너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령 생산성이 높은 곳에다가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결국 자원을 재분배하는 건데, 똑같은 자원을 재분배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쪽에다가 재분배하면 성장에 도움이 되죠. 지금의 정부의 2차 추경이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뭐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금을 일단 많이 걷어서 그걸로 이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사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이 생산 뭐 유발이라든지 예. 이런 생산성이 어디로 긍정적으로 나타날지가 처음의 네. 관심사인데, 네. 통상 적자 국채 상환 네. 바이백입니다. 이거 네. 보통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하는 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엔 좀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아까 추경과 연관된 얘기고요. 이제 정부에서 올해 12.4조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채권이 엄청 많이 그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넷바이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상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가 그거를 그냥 상환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이번에는 세수가 이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세수가 이제 경기가 좋아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 원래 지난해에 내기로 했던 세수가 이제 지난해 힘드니까 그거를 올해로 좀 이연시켜줬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들어오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까지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만큼의 세수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던 거고, 그 돈들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바이백을 하면서 부채를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 쪽에서는 정부가 부양을 하면은 이제 경제는 좋은 거고 하긴 한데,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가 빚을 내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가 빚을 많이 내면 시장 금리가 올랐고 실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물량 부담의 우려로 나타났는데, 아마 앞으로는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물량 부담 쪽은 상당히 완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아까 제가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전 세계적으로 빚을 갚고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한번 크게 볼까요? 그러면 쭉 보면 네. 글로벌리 네. 자,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는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 한데 그 폭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음 주에 한은이 네. 열리는데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빅스텝을 감안해서 네.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건전성이 좀 좋다면 속도로 낼만 하도 싶은데요. 예. 그런데 또 워낙 규모가 크니까 예. 섣불리 단추를 누를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은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동결 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인상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건데, 당장 이번 달은 한번 쉬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또 한 번 올리면은 좀 속도 면에서 빠르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쉬지 않겠나. 다만 계속 올리는 건 맞는 겁니다. 계속 갈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비교할 때 그 단기 금리의 시장 영향력, 단기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특히 가계부채는 전부 단기 금리에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조달을 할 때 전부 다 단기 금리에 연동돼서 조달을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에 막바로 경제 충격이 가해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30년 고정금리 혹은 뭐 기업들도 10년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되게 중요해서 기준금리 올릴 때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도 빠르게 내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올릴 때 좀 덜 올리고 내릴 때 좀 덜 내리는 특성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똑같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미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올릴 때 제가 가계부채 통제 차원에서 올리는 건 맞는데 빨리 올리면 부담이 커지니까 속도 조절 차원에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올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뭐 지금 새로운 총재께서 생각을 하실 때 뭔가 인플레 기대 심리 한번 잡고 부동산 쪽도 최근에 신정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좀 들썩이는 데가 있고 혹은 뭐 힘든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충격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뭐 한번 좀 더 연속으로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속 인상까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렇다면 네. 시장이 그것을 모를 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환율이 요동치는 거는 불보듯 뻔한데 예. 달러 환율 이러다가 1,300원을 넘어서 그 위로 네.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제가 계속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추적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네. 선진국 환율의 움직임과는 많이 다릅니다. 움직임이 다르다는 게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선진국은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금리가 더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고 금리가 낮으면 빌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화가 싸면 금리가 낮으니까 빌리고,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투자하고 이런 거 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이 금리가 낮다고 해서 한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거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수출 성장세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성장세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훨씬 중요한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미 작년부터 약세를 보였고 달러 대비해서 많이 절하가, 즉 환율이 이제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오랜 기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가치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막 그렇게 크게 올릴 거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분위기상 위안이 갑자기 약해졌지 않습니까? 위안은 이미 작년부터도 셌고 올해 3월까지도 계속 세다가 이번에 그걸 뒤늦게 쫓아가는 거지,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워낙 약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위안이 약세고 엔이 너무 약세니까 원화도 좀 약세로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되는데, 기초 체력을 생각해 볼 때 원화 약세는 좀 과도한 면이 좀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소비 위축 우려와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주식시장과 채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국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는 유동성을 줄이는 추경의 효과에 대한 의미까지 깊이 있는 인사이트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투자증권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